똑 부러진 며느리와는 달리 허세 가득한 남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투정판을 기웃거리다가 집 문서에 손대는데요. 끌려간 남편을 찾기 위해서 며느리가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똑 부러지는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굴도 복스럽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시집 오자마자 기울어가던 집안 살림을 반듯하게 일으켜 세웠지요. 시부모님은 심성도 착하고 연화에게도 아주 다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 그러니까 연화의 서방님을 너무나도 애지중지 하늘처럼 떠받들고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서방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난 천하의 철부지였습니다.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갔으면 밭에 나가 김이라도 매야 할 텐데 사내 대장부는 오로지 글공부로 뜻을 크게 펼쳐야 한다며 허구한 날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붓을 쥐고 있는 시간보다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더 길었고 과거 시험을 보러 도성으로 올라가면 며칠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보찜을 싸 들고 털레털레 내려오기 일쑤였습니다. 매번 낙방을 하면서도 핑계는 어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과거 시험은 터가 안 좋았습니다. 제 자리가 하필 문 앞이라 바람이 들어와서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아도 시부모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아들 말이 다 맞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한 아였는데 시험관들이 내 깊은 뜻을 알아보지 못한 게지. 그렇고 말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했지만 둥글둥글 웃어넘기며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거니 기다려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남편의 행동이 아주 수상해졌습니다. 글 공부를 하겠다며 초저녁부터 방에 불을 켜두더니 밤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며 슬쩍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마실이나 다녀오려니 했는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급기야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쯤에야 슬그머니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상 차릴 준비를 하던 연화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남편이 아주 기세등등한 걸음걸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차림새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다 다른 낡은 바지를 입고 다니던 양반이 오늘은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거리는 최고급 비단옷을 떡하니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매끄러운 비단 신발까지 신고 아주 어깨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양손에는 무언가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연잎에 겹겹이 싼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붉은 쇠고기 덩어리였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구경할까 말까 한 엄청난 양의 고기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이 아들이 왔습니다. 얼른 나와서 이것 좀 보십시오. 남편의 우렁찬 목소리에 놀라 안방문이 열리고
시부모님이 뛰어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아들의 눈부신 비단옷과 커다란 쇠고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다 무슨 고기며? 이 귀한 옷은 또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가 드디어 큰일을 해내는구나. 내가 뭘 하더냐?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언젠가 큰 돈을 벌어올 줄 알았지. 내 말이 딱 맞지 않았느냐? 시부모님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기뻐하시자 남편은 턱을 치켜들고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 아들이 그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집안을 떵떵거리며 살게 해드릴 테니 이깟 쇠고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고기 반찬만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요란한 잔치를 지켜보던 연화의 눈빛은 아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반듯한 일로 벌어온 돈이 아니었지요. 남편은 남을 속일 위인도 못 되고 장사를 할 만한 배포도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단옷을 휘감고 소고기를 사온다니 연화의 촉이 강하게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치맛자락에 물기를 닦으며 사뿐사뿐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냥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밤새 어디서 이리 큰 돈을 벌어오셨습니까?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런데 겉옷이 많이 무거워 보이니 제가 받아서 털어놓겠습니다. 연화가 짐짓 웃으며 남편의 화려한 겉옷을 벗겨 들었습니다. 옷을 받아드는 순간 연화의 코끝으로 아주 지독하고 매캐한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낡고 밀폐된 방구석에 수십 명의 사내가 모여 앉아 밤새도록 피워댄 찌든 담배 냄새였습니다. 방금 피운 신선한 담배심 냄새가 아니라 옷감 깊숙한 곳까지 배어들어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남편은 평소 기침이 잦아 담뱃대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양반의 옷에서 이렇게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나고 두 눈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다니. 연화의 머릿속에 조각난 정황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평소에 담배 연기만 맡아도 기침을 하시는 분이 어찌 옷에서는 수십 명이 담배를 피운 듯한 찌든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밤새 한 곳에 아주 오래 앉아 계셨나 봅니다. 게다가 눈은 토끼 눈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끝은 무언가를 잔뜩 움켜쥐었던 것처럼 까맣게 때가 타 있네요. 이 비싼 비단옷과 쇠고기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구하신 것입니까? 전곡을 찔린 남편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체면을 차리려 애써 목소리를 깔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사내대장부가 바깥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도모하고 오셨거늘 어찌 아녀자가 감히 나서서 꼬치꼬치 토를 달고 캐묻는단 말이냐? 남자는 다 큰 물에서 놀며 배우는 법이다. 너는 잔말 말고 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이 고기나 맛있게 굽고 거나하게 술상이나 보아 내오거라. 시부모님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연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 서방님이 밤새 밖에서 큰일을 하느라 얼마나 고단했겠느냐. 피곤한 사람 그만 달달 볶고 얼른 고기부터 굽자꾸나. 우리 며느리 솜씨로 아주 맛있게 구워보렴. 시부모님은 벌써 고기 구울 생각에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하셨고 남편은 연화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슬그머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덩그러니 남은 연화는 손에 든 비단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건 큰일을 하고 온 사내의 당당함이 아니라 뭔가 캥기는 짓을 하고 들킬까봐 억지로 허세를 부리는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찌든 담배 냄새와 벌겋게 충혈된 눈을 보면 필시 질이 안 좋은 무리들과 어울려 밤새 노름판을 기웃거린 것이 틀림없었지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몇 푼 따온 것에 눈이 멀어 덜컥 비단옷을 걸치고 고기를 사왔겠지만 이대로 두면 조만간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먹고도 남을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경쾌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무슨 허튼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 기어코 그 꼬리를 밟고야 말겠습니다. 감히 이 연화가 버티고 있는 집안의 노름꾼의 그림자를 들이우려 하다니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줄 것입니다. 연화의 입가에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또다시 밖으로 나선다면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리라 다짐하며 연화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롭던 연화네 집안에 커다란 소동이 몰아치기 직전의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안방 문이 쥐도 새도 모르게 스르륵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그림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시부모님이 주무시는 아랫목을 지나 조심조심 안방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롱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지요. 옳지, 여기 있구나. 남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다름 아닌 이 집의 낡은 집문서였습니다. 남편은 집문서를 품에 소중히 끌어안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실실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이 귀한 집문서를 판돈으로 삼아 오늘 밤 10배, 아니 100배로 뻥튀기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에 부푼 남편은 다시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가 대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장롱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건너방에 누워있던 며느리 연화가 두 눈을 번쩍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군요. 기어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갈 작정이십니까? 아무리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해도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색 쓰개 치마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밤고양이처럼 재빠르고 은밀하게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마을 외곽의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창고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안에서 사내들의 탁한 목소리와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창고 벽의 작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서 10여 명의 사내가 둥글게 모여 앉아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찌질한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지요. 남편의 눈은 이미 도박의 열기에 취해 촛불처럼 위태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아하니 남편을 둘러싼 사내들은 하나같이 눈빛이 매섭고 손놀림이 재빠른 전문 타짜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판은 아주 크게 갑니다.
다들 거실 것입니까? 사기꾼 건달의 외침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품에서 꼬깃꼬깃한 집문서를 꺼내 바닥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에잇, 내 이 집문서를 통째로 걸겠소. 이번 판은 내가 무조건 이기는 판이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자기 패가 다 익힌 줄도 모르고 호랑이 아가리에 스스로 고기를 밀어넣고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건달이 여유롭게 패를 뒤집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분명 내 패가 가장 높았는데. 건달 두목은 씩 웃으며 바닥에 놓인 집문서를 휙 낚아챘습니다. 어허, 도련님. 승부는 승부지요. 이 집문서는 우리가 아주 잘 쓰겠습니다. 만약 이 집문서를 다시 되찾고 싶으시거든 내일까지 이 집에 합당한 돈을 괴짝으로 가져오시오.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진 남편이 건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사실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소. 내가 당장 그 금송아지를 판돈으로 걸 테니 제발 한 판만 더 합시다. 건달 두목은 눈을 반짝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호라, 금송아지라. 좋습니다. 그럼 그 금송아지를 걸고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더 해봅시다. 하지만 사기 도박판에서 남편이 이길 리가 만무했지요. 화투패가 돌고 남편은 또다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건달 두목이 손을 내밀며 험악하게 웃었습니다. 자, 승부는 났소. 당장 사람을 시켜 그 금송아지를 이리로 가져오시오. 그러자 덜덜 떨던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금송아지는 없소. 하도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이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그 말을 들은 건달 두목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하하, 그럴 줄 알았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내 놈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우리 집에는 금호랑이도 있고 금거북이도 있다. 이 양반아, 감히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집문서는 아까 판에서 정당하게 딴 것이고 내 놈이 건 금송아지 값은 내 놈 몸뚱이로 갚아야겠다. 여봐라, 이 놈을 당장 포박해라. 아이고 형님들, 사람 살려주오. 내가 잘못했소. 순식간에 험악한 덩치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남편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짐짝처럼 들쳐 엎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옷매무시를 고쳐맨 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조용히 뒤쫓았습니다. 일당이 마을을 벗어나 향한 곳은 아주 깊고 험준한 산속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자 횃불이 군데군데 밝혀진 험악한 산적 소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당은 산적 소굴의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으슥한 산채 뒷길로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그 뒤를 따라가 고개를 내민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을 헉 하고 들이마시고 말았습니다. 산채 뒤편의 거대한 암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굴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 안팎으로는 수십 명의 헐벗은 사람들이 발목에 쇠사슬을 찬 채 횃불 아래서 쉴 새 없이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바위를 깨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섞여
밤 공기를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적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장 건달들과 산적들이 빚진 사람들을 끌고 와 몰래 금을 캐내는 거대한 불법 금광이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채찍을 든 산적들이 사람들을 감시하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어이, 금송아지 대신 끌려온 노예놈이다. 저기 구석에 처박아라. 건달의 외침과 함께 묶여있던 남편이 진흙탕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산적들은 남편이 입고 있던 비싼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 벗겨내고는 냄새나는 거적대기 하나를 휙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무거운 곡괭이를 강제로 쥐어주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부인, 나 좀 살려주오. 평생 붓대 하나 무겁게 들어본 적 없던 남편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엉엉 울며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화는 분노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문서를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사람들을 금광에 가두고 짐승처럼 부려먹는 악당들이었구나. 연화의 눈빛에 전에 없던 차갑고도 매서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장 튀어나가 철없는 남편의 등짝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내 남편이 어리석어 집문서를 날린 것은 맞지만 멀쩡한 백성들을 납치해 금광에서 부려먹는 이 악당놈들을 이대로 살려둘 수는 없지. 내 이 산채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 주겠습니다. 연화는 서방님을 당장 구출하는 대신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묘수를 짜내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 어두운 산길을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재빠르게 내려온 연화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채에 갇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서방님의 찌질하고 처량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지금은 섣불리 튀어나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지요. 세상에 도박 빚을 핑계로 멀쩡한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불법으로 금을 캐게 만들다니. 이건 아녀자 혼자 나서서 멱살잡이로 끝낼 일이 아니야. 당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 나리께 이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고발해야겠어. 연화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밤을 새워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아침 안개가 걷힐 무렵 드디어 저 멀리 관아의 커다란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관아 앞 커다란 북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정문으로 막 꺾어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관아 바로 옆 마을에서 가장 큰 푸죽간과 주막이 늘어선 거리 쪽에서 아주 요란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고기 상자 단단히 묶지 못할까? 가다가 산길에서 밧줄이라도 풀리면 내 놈들 목이 먼저 떨어질 줄 알아라. 연화가 깜짝 놀라 모퉁이 담벼락 뒤로 몸을 숨기고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호통을 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 관아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며 얄미운 짓만 골라 하기로 소문난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일꾼들을 닥달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커다란 술에 두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이방의 불호령에 쩔쩔매며 큼지막한 돼지고기와 쇠고기 덩어리들을 술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술의 한쪽에는 주막에서 가시러 온 듯한 커다란 술독들이 새끼줄로 꽁꽁 묶여 있었지요. 관아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닐 텐데 저리 많은 고기와 술이 왜 이른 아침부터 필요한 것이지. 연화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몹시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일꾼들을
재촉해 서둘러 수레를 끌고 출발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관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 수레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습니다. 수레는 관아 쪽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방향을 획 틀어 마을 외곽의 인적이 드문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향하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어젯밤 연화가 남편을 따라 올라갔던 바로 그 험준한 산적 소굴 방향이었습니다. 아, 뿔싸. 수레가 가파른 산길을 타기 시작하자 이방은 일꾼들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고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관아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남겨진 일꾼들은 익숙한 듯 산채 방향을 향해 묵묵히 수레를 밀고 올라갔지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쩐지 동네 건달들과 산적 놈들만으로는 그 커다란 금광을 마음대로 운영할 리가 없지. 관아의 이방이 저들과 한 통속이 되어 불법으로 금을 캐내고 윗선과 백성들의 눈을 속여가며 식량과 술을 대주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마터면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문을 두드릴 뻔했습니다. 만약 아까 관아로 뛰어들어가 이방이나 그 수하들에게 불법 금광 이야기를 꺼냈다면 연화마저 쥐도 새도 모르게 산채로 끌려가 서방님과 나란히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아의 관리가 산적들과 결탁해 저런 흉악한 짓을 꾸미고 있다니. 법에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 이 일은 철저하게 내 손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집어 엎어야 해. 연화는 발걸음을 돌려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을 기다리던 시부모님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연화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은, 내 서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밤새 들어오지도 않고. 연화는 속으로 씁쓸한 한숨을 삼켰습니다. 관아조차 믿을 수 없는 마당에 순진하고 마음 약한 시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다가는 동네방네 소문이 나거나 이방의 귀에 들어가 이를 그르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서방님께서 어젯밤 바깥바람을 쐬시다가 아주 훌륭한 선비님들을 만나 밤새 글공부를 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며 당분간 깊은 산사로 들어가 과거 시험에만 매진하겠다고 급히 짐을 챙겨 떠나셨습니다. 공부에 맥이 끊기면 안 되니 당분간 찾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지요. 시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모아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고 출세길에 올랐구나. 암 사내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깊은 산 속에서 글만 읽어야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기다릴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렴. 시부모님을 완벽하게 안심시킨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와 차가운 물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집안의 걱정거리도 치웠으니 남은 것은 저 썩어 빠진 이방놈과 산적들의 꼬리를 아주 바짝 잘라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 아까 보았던 커다란 술독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머리에 정갈하게 비녀를 꽂고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는 벌써부터 고기 굽는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지요. 연화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 새댁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모,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아버님 환갑잔치가 며칠 안 남아서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을 다 대접할 만큼 술을 아주 크게 빚어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이라도 치맛자락을 붙잡을 줄 알았던 주모가 오히려 난처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댁. 이를 어쩌나. 내가 돈을 마다할 사람은 아닌데 당분간은 아주 큰 주문이 꽉 밀려 있어서 잔치 술을 새로 빚을 틈이 전혀 없어.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실망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집에서 그리 큰 잔치를 벌이길래 마을에서 제일 큰 주막의 술을 몽땅 다 가져간단 말입니까? 혹시 제가 돈을 더 얹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모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사실 술을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나도 몰라. 그저 돈만 넉넉히 주면 파는 거지 뭐. 사흘에 한 번씩 밤에 주막 뒷문에 술독을 가득 내놓으면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누군가 수레에 실어 가더라고. 술값은 진작에 아주 두둑하게 미리 다 받아놓았으니 내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지. 어머나, 사흘에 한 번씩이나요. 그럼 다음번 술이 나가는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일찍 한바탕 수레에 실어 갔으니 사흘 뒤 밤에나 또 나갈 거야. 세댁한테는 미안하지만 잔치술은 다른 주막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연화는 겉으로는 아쉬운 척 입맛을 다셨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술이 나가는 날짜와 방식까지 완벽하게 알아낸 연화는 주막을 나와 곧장 마을 구석에 있는 허름한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할아버지 계십니까? 혹시 잠이 아주 깊게 드는 약초가 있습니까? 저희 집 황소가 밤마다 어찌나 울어대는지 식구들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눈이 침침한 약방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구석에서 말린 풀뿌리를 한 움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면초라는 아주 지독한 풀이라네. 이것을 푹 다려 먹이면 아무리 펄펄 뛰는 덩치 큰 황소라도 좋기 이틀은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질 것이야. 사람에게 쓸 때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해. 연화는 황소 수십 마리를 재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약초를 사서 치마폭에 꽁꽁 감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밤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자 연화는 다시 어두운 쓰개 치마를 푹 눌러쓰고 주막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 주막 뒷문에는 사람 키만한 커다란 술독 여러 개가 새끼줄로 단단히 묶인 채 수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잽싸게 살핀 뒤 다가가서 술독 뚜껑을 조심조심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낮에 사온 지독한 수면초를 가루 내어 독마다 아주 아낌없이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품에서 챙겨온 커다란 주걱으로 바닥까지 휘휘 저 독한 약초 가루가 막걸리에 감쪽같이 녹아들게 만들었지요. 연화가 빈 약초 봉투를 챙겨 담벼락 뒤로 몸을 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의 일꾼들이 빈 수레를 끌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무거운 술독들을 수레에 싣고는 산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일꾼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서 나무 그림자를 타고 수레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깊은 산속의 차가운 정막을 깼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를수록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횃불이 붉게 일렁이는 산적 소굴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일꾼들이 수레를 세워두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자
험악하게 생긴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술독을 반겼습니다. 오호라. 사흘 만에 목을 축일 술이 왔구나. 오늘 멍청한 노예 놈들을 굴려 금도 아주 많이 캐냈으니 다 같이 거나하게 취해보자꾸나. 산적들은 입맛을 쩝쩝하시며 커다란 술독을 산채 한가운데로 굴려갔습니다. 연화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약효가 퍼지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산채의 밤은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커다란 불이 피워진 마당 한가운데서 산적들은 짐승처럼 고기를 뜯고 연화가 수면초를 잔뜩 타 놓은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크하, 오늘따라 술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꿀을 탔는지 술술 넘어간다. 신이 난 산적들은 비틀거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 흥겨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올 무렵 왁자지껄하던 산채는 거짓말처럼 찬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로지 산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 울리는 흉악한 코골이 소리만이 어둠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커다란 바위 뒤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던 연화는 주변이 완전히 잠잠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치맛자락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마당으로 다가가 보니 그 무시무시하던 산적들이 죄다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며 입을 벌린 채 기절하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덩치 큰 두목마저 술독을 껴안은 채 코에 커다란 거품을 매달고 골아떨어져 있었지요. 연화는 두목의 허리춤에서 묵직한 쇳소리가 나는 열쇠꾸러미를 살그머니 빼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산채 뒷문 쪽에 있는 캄캄한 굴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축하고 냉기가 도는 골 안쪽에는 두꺼운 쇠창살로 막힌 커다란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된 노역에 지친 사람들이 흙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연화가 열쇠로 쇠창살 문을 철컥하고 열자 흠칫 놀란 사람들이 겁먹은 눈으로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밖의 산적들은 약을 먹고 모두 잠들었으니 지금 당장 굴을 빠져나가 도망치십시오. 연화의 말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볐습니다. 곧이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을 나서며 사람들은 저마다 연화에게 한마디씩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이고, 은희님, 정말 감사하오. 나는 어머니 약봉지 사려고 급전 10량을 빌렸더니 글쎄 몇 달 만에 100량으로 갚으라고 억지를 써서 여기까지 끌려왔다오. 크크, 저는 이웃마을에 장을 보러 고개를 넘다가 억울하게 산적놈들에게 납치를 당했지 뭡니까?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산 아래로 뿔뿔이 흩어지고 텅 빈 감옥 구석에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훌쩍거리는 사내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연화는 단번에 그 찌질한 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소리에 뒤늦게 고개를 들었다가 쇠창살 앞에 서 있는 연화를 보고는 눈이 뒤집힐 듯 놀랐습니다. 부인, 우리 부인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오?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이 사람을 구하러 여기까지 와주었구려. 남편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와 연화를 와락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몸을 살짝 비켜 남편의 손길을 휙 피했습니다. 바닥에 보기 좋게 고꾸라진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연화는 열어두었던 쇠창살 문을 매몰차게 닫아버리고는 철컥하고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부인, 지금 뭘 하는 것이오?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철창을 붙잡고 매달리는 서방님을 향해 연화는 팔짱을 끼고 아주 서늘한 눈빛을 내뿜었습니다. 가만 보니 다른 분들은 억울하게 고리대금에 속거나 강제로 납치되어 끌려오셨더군요. 하지만 서방님은 제 발로 노름판에 기어들어가 집문서를 날려먹고 잊지도 않은 금송아지까지 걸었다가 끌려오신 것 아닙니까? 서방님은 여기서 정신을 더 차리셔야겠습니다. 저는 이만산을 내려갈 테니 내년 제삿날에나 뵙지요. 연화가 치맛자락을 획 돌려 매정하게 걸음을 옮기려 하자 사색이 된 남편이 창살 밖으로 두 팔을 뻗어 연화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았습니다. 부인, 연화야,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화투장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겠소. 제발 나 좀 살려주오. 이러다 이 서방 진짜 곡괭이질의 뼈가 사가 흙구덩이에서 죽을 것이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서 양반 행세만 하던 사내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럼 앞으로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제 말에 따르겠습니까? 따르고 말고 평생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소. 마당을 쓸라면 쓸고 설거지를 하라면 하겠소. 멍멍지질하면 개 흉내라도 내겠소. 그제야 연화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뼛속 깊이 공포를 새겨주었으니 이만하면 철없는 서방님 길들이기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물쇠를 풀어 남편을 감옥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달달 떨고 있었지요.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울 시간도 아깝습니다. 당장 저쪽 산적 두목방에 들어가면 매물로 쓸 황금 궤짝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지고 나오십시오. 연화의 불호령에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가 무거운 황금 궤짝을 끙끙대며 들고 나와 마당의 빈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 덜덜 떨지만 말고 어서 수레 손잡이를 잡고 끄십시오. 산적 소굴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과 아내의 서늘한 기세에 눌린 남편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무거운 궤짝이 실린 수레를 끌며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수레를 끄는 남편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앞으로 관아의 이방을 상대로 벌일 작전을 속삭였습니다. 연화의 치밀한 계획을 듣는 내내 남편의 두 눈은 커다랗게 벌어졌고 입은 다물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제 말을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한다면 그땐 제 손에 먼저 뼈도 못 추릴 줄 아십시오. 명심하셨습니까? 남편은 군기가 바짝 든 병사처럼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남편을 시켜 무거운 황금 궤짝을 안방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게 했습니다. 밤새 수레를 끌고 산을 내려오느라 파김치가 된 남편은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연화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움직였지요. 그날 오후 마을에 커다란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의 이방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험악한 도박장 건달들을 우르르 대동하고 마을 골목을 휩쓸고 다닌 것입니다. 아침 일찍 불법 금광의 동태를 살피러 사람을 보냈다가 산적들은 약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고 금광의 노예들과 며칠 치케어둔 황금 궤짝까지 모조리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간 큰 놈이 내 금광을 털어갔단 말이냐. 당장 그 놈들을 잡아들여 뼈도 못 추리게 해주겠다. 단단히 독이 오른 이방은
일단 도박판에서 딴 양반들의 집문서라도 빼앗아 손해를 메꾸려 작정했습니다. 이방 일당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연환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이보아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나와서 짐을 싸지 못할까? 건달들이 요란하게 대문을 걷어차며 마당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게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시부모님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방날이 도대체 무슨 일로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이리 험악하게 들이닥치시는 것입니까?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부모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연화의 남편이 도박판에서 날려먹은 집문서였지요.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시오. 당신네 그 잘난 아들놈이 투전판에서 이 집문서를 판돈으로 걸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었소. 기한이 다 지났으니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오. 당장 방 빼고 길거리로 나가란 말이오. 시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사에 들어가 글공부를 한다던 아들이 도박판에서 집문서를 날려먹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방이 건달들에게 눈짓하며 짐을 끌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더니 머리에 단정하게 빗질을 한 연화가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마루로 나섰습니다. 연화의 뒤에는 빗자루를 든 남편이 쥐 죽은 듯이 서 있었지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집에 있었어.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연화는 빙긋 웃으며 이방을 향해 사뿐히 걸어갔습니다. 이방날이 아침부터 남의 집 마당에서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우리 서방님이 철이 없어 바깥에서 실수를 좀 하신 모양인데 빚을 졌으면 마땅히 갚아야지요. 이방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댁이 아주 배포가 크구먼. 그래, 이 커다란 기와집 값을 무슨 수로 갚겠다는 것이냐? 내 남편 놈은 있지도 않은 금송아지를 걸겠다며 허풍을 떨다 끌려갔었다. 당장 금송아지라도 내놓을 셈이냐? 연화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짝 쳤습니다. 어머나, 우리 서방님이 밖에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비밀로 하라 일렀거늘 입이 싸서 큰일이군요. 서방님, 이방나리께서 빚을 받으러 오셨으니 어서 방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지요. 연화의 호령에 흠칫 놀란 남편이 후다닥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낑낑거리며 아주 묵직한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연화가 발끝으로 괴짝의 뚜껑을 툭 차서 열자 아침 햇살을 받은 찬란한 금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괴짝 안에는 어른 주먹만 한 금덩이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지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이방과 건달들마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 서방님이 말씀하신 금송아지 대신 이 금덩이들로 집값을 치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집문서와 맞바꾸고도 남을 텐데 어떠십니까? 황금의 눈이 먼 이방은 침을 꿀꺽 삼키며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금덩이 하나를 집어든 이방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금덩이 바닥을 무심코 뒤집어 보던 이방의 두 눈이 화들짝 놀라며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금덩이 바닥에는 관아의 비밀 장부나 뇌물에만 몰래 찍어두는 작고 정교한 표식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관리하던 산속 불법 금광에서 캐낸 금에만 찍어두는 징표였습니다. 순간 이방의 머릿속에
아침에 들었던 금광이 통째로 털렸다는 보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방의 시뻘개진 얼굴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자기도 모르게 금덩이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들어. 아니, 이것은 내 광산에서 잃어버린 금이 아니냐. 내년이구나. 어젯밤 내 금광의 수면초를 풀고 황금을 훔쳐간 도둑년이 바로 내년이었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진 이방의 목소리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놀라기는커녕 아주 빙그레 웃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나, 이방 나리. 방금 나리 입으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나리의 광산이요. 나라의 녹을 먹는 이방 나리께서 개인이 소유한 불법 금광이라도 가지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그제야 자신이 홧김에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내뱉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방의 얼굴이 단숨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당황한 이방이 말을 더듬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건달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굳게 닫혀있던 연환의 집 안방문이 아주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였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방금 내 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 놈의 광산이라고 하였느냐? 사또의 불호령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이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리, 어찌 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에 계신 것입니까? 사또는 마루를 걸어 내려와 이방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방의 얼굴에 휙 던졌지요. 그것은 바로 연화가 산채에서 황금 궤짝과 함께 훔쳐온 이방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오늘 새벽 이 집 아들이 내게 달려와 모든 것을 고발하였다. 내 놈이 도박판 건달들과 짜고 억울한 백성들을 납치해다가 산속에서 불법으로 금을 캐게 한 것도 모자라. 그 금을 뒤로 빼돌려 내 놈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지. 내 이 장부와 금덩이를 보고도 믿기지 않아 친히 이곳에 숨어 기다렸거늘 내 놈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하니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겠구나. 사또가 크게 손뼉을 치자 연환의 집 담장 너머와 뒷문에서 숨어있던 포졸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이방놈과 건달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하옥하라. 아이고 사또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그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방과 건달들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마당을 끌려 나갔습니다. 뺏길 뻔했던 연환의 집문서도 당연히 무사히 되찾게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악당들이 한꺼번에 소탕되자 마을에 막힌 체증이 뻥 뚫리는 듯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연화를 향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지략이 아니었다면 저 교활한 놈의 꼬리를 영영 잡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 고을 백성들을 구해주어 참으로 고맙소. 이 황금 궤짝은 관아로 거두어들여 억울하게 노역을 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쓰도록 하겠소. 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돌아간 뒤 연환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시부모님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연화의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 내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한편 아까부터 연화의 등 뒤에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조심스레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밤새 수레를 끌고 새벽바람을 가르며 관하로 뛰어가 사또 앞에서 눈물의 명연기를 펼쳤으니 이제 아내의 화가 조금은 풀렸을까 기대하는 낯빛이었지요. 부인. 내가 시키는 대로 사또 나리 앞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고발을 하였소.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것이오? 남편이 해벌쭉 웃으며 묻자 연화는 되찾은 집문서를 품에 챙겨 넣고는 아주 서늘하고도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니요. 집문서를 되찾았다고 해서 서방님이 도박판에 기웃거린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진 빚을 다 갚으시려거든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책을 펴십시오. 책 말이요? 그렇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도 자리가 나쁘네 바람이 분해하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낙방하신다면 그땐 제 손으로 다시 곡괭이를 쥐어 저 깊은 산속으로 돌려보낼 줄 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곡괭이라는 말에 남편은 산채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 알겠소. 당장 책을 펴겠소. 잠이 오면 상투를 천장에 매달아서라도 이번에는 기필코 급제를 하고야 말겠소. 그날부터 남편은 정말로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밥술을 떴고 밤에는 졸음을 쫓으려 허벅지를 바늘로 콕콕 찔러가며 미친 듯이 글을 읽었습니다. 가끔 책을 보다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질 때면 방문 밖에서 연화가 짐짓 마당을 쓰는 척하며 챙그랑 하고 쇠스랑 부딪히는 소리를 내었지요. 그 소리만 들리면 남편은 불법 금광의 곡괭이질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아이고 캡니다. 금 캡니다. 아니 글 읽습니다. 하고 소스라치게 깨어나 다시 붓을 쥐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만 떠받들며 며느리에게 부엌일을 다 맡기셨지만 이제는 연화를 집안의 진짜 기둥이자 상전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여 연화의 고운 손에 물이라도 닿을세라 손수 밥상을 차려내 오셨고 시아버지는 연화가 마루에 앉아 쉴 때면 손수 부채질을 해주시며 우리 며느라기 덥지 않으냐? 내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다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의 매서운 관리 감독과 시부모님의 든든한 뒷바라지 속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결과 바로 다음 해봄 남편은 드디어 과거 시험에 떡하니 장원 급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머리에 화사한 어사화를 꽂고 풍악을 울리며 금이 환영한 남편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자신을 반기는 부모님보다 연화 앞에 가장 먼저 달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인, 아니 마님, 이 사람이 드디어 해냈소. 이게 다 부인의 크고 넓은 은혜 덕분이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원 급제한 남편이 아내에게 큰절을 올리니 마을 아낙네들은 연화를 우러러보며 부러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관복을 입고 관직에 오른 남편은 옛날에 그 철없고 허세 가득하던 샌님이 아니었습니다. 클구덩이에서 직접 구르며 채찍을 맞아보고 억울한 노역꾼들의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남편은 그 누구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아쉬운 소리를 하며 금부치를 뇌물로 몰래 찔러 넣는 탐관오리들이 있으면 남편은 노름판과 불법 금광의 트라우마가 도저 헛구역질을 하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놈들, 이 금덩이에 백성들의 피눈물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아느냐. 정이 금이 좋거든 당장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거라.
남편의 서상 같은 호통에 고을의 나쁜 무리들은 벌벌 떨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를 명판관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한 사또 날이라 할지라도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남편은 다시 조선 최고의 애처가로 돌변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무거운 관복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두른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쓸고 가마솥을 반짝반짝하게 닦았습니다. 연화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 가볍게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지요. 부인, 찬물이 너무 뜨겁지는 않소. 내가 호호 불어 식혀드리리다. 똑 부러지고 배포 큰 며느리 연화의 지혜 덕분에 썩은 악당들도 소탕하고 철없던 남편까지 번듯한 영웅으로 만들어냈으니 연화네 집안은 그 후로 오랫동안 맑은 웃음꽃을 피우며 온 동네의 부러움 속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